자, 우리 또 들어가 보죠. 우리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한 소개를 다 했어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걸 또 흐름으로 기억을 해야 좀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한판 정리,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공부를 좀 했어요. 상업자본주의가 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였고,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였다면, 이제 산업자본주의는 물건을 단순하게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고, 이 사람은 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시장의 자유에 너무 지나치게 맡기다 보니 시장의 실패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을 했고,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가 그 지금 시장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사실 이거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통합사회 내에서는 중요하진 않고, 이걸 설명한 이유는 석유 파동에서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맥락인 건지 이해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즈의 생각, 수정자본주의의 생각에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었지. 실업이냐 물가냐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 오히려 더 시장이 악화되는 현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정부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장의 자유로 가자 라고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로 가게 됐다라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했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간격을 좀 잘못 계산하긴 했는데, 자 한번 가보죠. 일단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을 때 처음 등장한 자본주의가 뭐라 그랬죠? 처음 등장한 자본주의, 그죠? 상업 자본주의죠. 상업 자본주의이고, 자 그러면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겠지. 바로 이제 신항로 개척. 자,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교역망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때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왕의 시기라 그랬어요. 절대왕. 그래서 절대왕정의 시기였고, 이 절대왕정에서 그 절대왕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다 그랬어?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다 그랬죠.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이 절대왕정의 시기에 상업자본주의가 등장을 했다. 절대왕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을 장려하는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상업자본주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이득을 얻는 자본주의였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서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랬지. 일단 그 사건은 뭘까요? 그죠? 산업혁명. 자,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체계적으로 만듦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였어요? 핵심적인 생각,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라는 거였죠.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였었죠.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국가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지.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죠. 반대 말고 배제라고 씁시다. 배제. 다른 반과의 통일성을 위해 국가의 개입,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아이고. 여러분 연필로 썼죠? 연필로 쓰셨어야 돼요. 자,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네. 오늘 왜 이러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 이거였었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면 시장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아서 시장 실패가 등장했고, 또한 이때 생각은 생산을 하면 소비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공급의 과잉이 일어났지. 공급 과잉. 그래서 이 공급이 과잉되어 일어나다 보니까 19세기 말에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소규모의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재고가 남아도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거대 기업들, 이미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들만 생존해 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자본주의? 뭐 중요하진 않아요.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 시장이 맡기면은,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시장이 맡기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어.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공급의 과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지? 과잉 공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929년에 사건 하나가 터지죠. 뭐가 터져요, 이제?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위기, 그지?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터지면서 물가는 폭락하고요. 실업은 대량으로 늘어나고, 물가는 폭락하면서 실업이 대량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 이 대공황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공황은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실패한 거죠. 이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과잉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도산하고, 물가는 폭락하고, 사람들은 실업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대경제 침체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대공황이 터지게 되니까 이거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다 그랬죠.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예요? 여기 산업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 경제 상태를 보아서 경기 침체 상황이다. 그럼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하고, 그럼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은 다시 이제 물건이 팔리니까 돈이 벌리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딱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간섭을 하게 된다면, 개입을 한다면
경제가 잘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어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실패하는 상황이 등장하더라. 1970년대 무슨 사건이 터져요? 그지? 석유파동,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석유파동. 자, 석유파동이 생기게 되면서 석유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이 늘어나니까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같이 나타나는, 뭐가 나타났나 그랬어? 스태그플레이션. 자, 여러분 이 용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지? 사회는 이런 맛이라 그랬어요. 이제 똑똑해지는 이런 말을 잘하게 되는, 용어를 많이 알게 되는 이런 학문이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저기 뭐야, 이거 모르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알아? 하고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 하면서 놀리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면 아까 말했었죠.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케인즈의 생각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실업을 감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소해야 되고,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면 물가 상승을 감소해야 돼요. 근데 두 마리 토끼가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악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죠.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망치게 되면서, 안 되겠구나, 정부가 이렇게 시장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자유로 가야 되겠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라 해야지? 연표? 연표에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넣어 놓은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넣어 놓은 거니까 세세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학습했던 앞장의 내용들을 잘 학습을 하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이거 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자, 자, 30초 뒤에 같이 풀어보죠. 자, 시간이 다 돼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이 문항을 보면은 둘 다라기보다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뭘 말하는지가 약간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시문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한번 읽어보면 딱 읽어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대통령 취임 선서예요.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아, 이 사람 일단 저라는 사람은 대통령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뭐 지금 난국이래요. 뭐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나 봐. 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요. 물가가 폭락하고 상업거래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돌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되어 있대요. 뭐 쭉쭉쭉 읽어보고 쭉 읽다가 이제 다수의 실업자들, 대량 실업이 발생해 있네요. 뭐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인 것 같아, 미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좌절하는 일이 없더라. 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저는 누굴까요? 이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지금 밑줄 친 거에서 근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공황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대공황, 경제 대공황. 물가는 폭락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걸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답은 2번. 뉴딜 정책이 되는 거죠. 우리 어제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고,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뭔지 한번 보죠. 이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을 강조한 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가 중에서 자, 일단 사회주의. 이건 사회주의 사상이고요.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대표적이죠. 지금 이 동그라미 3번은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자,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국부론을 저술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보장을 역설했다. 국부론 나왔으니까 우리 이분 이제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 학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지는 너무 쉬웠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 시기는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 여기까지 보면 이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지속된 시대려. 그 전까지 지속된 시대고, 서유럽 통치자들의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고자 하였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절대왕정 시기죠. 절대왕정 때 관료제와 상비군을 둠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통치체제 확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역을 장려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지. 새로운 교역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항로 개척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절대왕정 시기이고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시기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은 없고, 산업자본주의 말미에 대공황이 터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점자본주의도 등장을 했죠. 산업자본주의 말미에 이제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독점자본주의 시기에 이제 대공황이 터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하자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섰는데, 수정자본주의 말미에 또 이제 석유파동이 터졌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지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증가하면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었죠. 이런 흐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경제 파트까지 진도는 다 나갈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종 점검 자료를 한번 꺼내 보시죠. 최종 점검 자료. 다 있나? 일단은 이 영상은